네, 사법논담 오늘은 2부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당권 도전에 나선 천하람 변호사를 대신해서 신인규 변호사가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JB타임즈에서 이 얘기했는데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변호사가 구치소를 찾아가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면회를 했고 여기서 오간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된 거잖아요. 보도가 됐죠. 면에서 오간 내용이 저 보도된 걸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언론에 알려주지 않았으면 그리고 의도가 없다면 보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 접견과 관련해서 일반인 접견에 그 특별 접견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다 교도관이 입회하에 녹음은 하지 않지만 특별 접견 같은 경우에는 다 기재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유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그 주고받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이 접견 이후에 물론 이 접견과 관련해서 기록한 부분이 증거 기록에 다른 사건에 뭐 편철이 되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도. 그런데 이 해당 수사검사가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진상 김용에게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회유 성격 아니었냐? 당연히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그런 부인 이후에 언론에 나온 겁니다. 검찰의 시선대로. 이거는 의도가 없다라면 이걸 굳이 외부에 알릴 동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접견 방식에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마이크로 네, 마이크로 일반인 그러니까 그게 접견입니다. 일반 접견이고 예. 이제 재벌 이사님께서 구치소에 갔는데 재벌 이사님을 찾아간 변호사가 담배 주면서 테이블에 서로 마주보고 하는 게 그 특별 접견이니까. 예, 장소 변경 접견. 물론 지금 정성호 의원이 뭐 담배 줬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후자가 특별 접견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석에 이제 그 교도관이 있으면서 어떤 이야기가 오는지 적는다 이 얘기인 거죠. 적습니다. 입회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뭐 밖으로 빠져나갈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는 그 좀 비밀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시거리 이제 지켜보는 정도로만 이제 교도관이 보는데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이게 변호인 접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그 변호사 자격은 있지만 이분이 이제 지금 변호사 이제 수임을 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변호 대리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특별 접견 형태로 한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교도관이 이제 뭐 메모 비슷하게 해서 사실 뭐 검찰에 보고도 하겠죠. 뭐 교도관들이 뭐 그런 식으로 할 텐데 저는 사실 첫 번째로 지적할 것은 이 정성호 의원이 그래도 다선 의원이고 이재명 의원하고 사실상 거의 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의 굉장히 친밀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지금 구속이 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게 이런 식으로 접견을 간 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하고 뭐 갈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가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뭐 이제 뭐 다른 알리바이들을 뭐 생각해라라든지 뭐 좀 있으면 뭐 세상 좋아져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거는 부적절한 거 아니냐. 근데 물론 이제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어떻게 그럼 유출이 됐고 그래서 누가 흘렸다는 것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뭐 문제의식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5696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면담 내용이 이런 식으로 유출되어도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긴 하네요라고 지금 문제됩니다. 이게 법에 그 법에 저촉되는 있습니다. 겁니까? 형 집행법 41조 1항에는요. 접견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 시행령 62조를 보면 접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토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접견 정보에 해당한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요. 다른 사람이 이용했다라고 봐야죠. 언론사에 보도가 됐으니까. 예. 이거는 현행 규정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래요.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참 이런 게 뭐 검찰이 뭐 안 좋은 관행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밖으로 이렇게 흘리는 것들 지금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현행법 위반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이 참 어느 진영을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떨 때는 그 정보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행법 다 위반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글쎄요, 저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저도 동일하게 가지고는 있고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특별접견에 관련해서도 좀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문제를 삼을 소지는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피의자 신문 내용이 흘러나가서 뭐 그런 거에 허다하게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뉴스도 안 되는데 접견 내용이 지금 보도를 탄다라는 건 지금 거의 처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례적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신윤규 변호사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회유성 발언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최대한 그러니까 저기 한번 객관적으로 이건 회유라고 보는 차라리 만약에 정말로 문제 삼으려면 단속이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거예요. 단속. 예. 네? 왜냐하면 회유라는 그 단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뭔가 서로 이해차나 입장차가 있을 때는 성립되는 개념이잖아요. 회유라고 하는 것은 꼬신다라는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그 언어적인 의미로 따지면은 단속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뭐 회유는 상대편을 끌어들일 때 회유라는 아니 말을 그러니까 쓰는 뭐 거니까요.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이 계속 무죄, 나 받은 적 없다고 계속 네. 주장하다가 갑자기 마음의 동요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유동규 전 본부장처럼 그랬다면 그때는 회유라는 말이 성립이 되겠죠. 그거 없잖아요, 그런 것도. 그리고 진짜 회유할 것 같으면 이런 접견 형식을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 접견, 뭐 본인이 할 수 없다면요. 변호사를 보내서, 왜냐하면 변호사 접견은 교도관이 입회할 수 없고요. 녹음할 수 없고 그걸 기록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아예? 내밀하게 아예요. 입회도 못합니까? 예, 방어권 다르죠. 차원에서 그 부분은 그렇네. 철저하게 보장되거든요. 그렇네. 예. 진짜 회유할 것 같으면 그 방식을 채택했으면 돼요. 검찰이 알 수도 없습니다. 설사 알아도 대단히 부적절하게 알 것일 것이기 때문에 쓸 수조차 없는데 이렇게 공개되는 상황에서 교도관이 기록하고 있는데 회유를 했다? 그거부터가 전제 사실부터가 사실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이거는 근데 맞는 그러니까 이걸 왜 흘렸을까? 결국은 이제 구속영장 치기 위해서 명분용 아니냐? 그래 보입니다. 입맞추기를 시도했다. 네. 그래서 증거인멸로 갈 수 있다. 뭐 이걸 지금 부각하기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있는데 뭐 두 분도 거기에는 공감하시는 거죠?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장 청구했을 때 실제로 이게 회기 중이 아니어서 법원 판단을 받아야 되는 국면으로 갔을 때 이게 영장이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런데 증거인멸하지 않았다,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민주당 측에서 하죠.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압수수색도 대대적으로 단행을 했기 때문에 더 인멸할 증거도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가 도주를 하겠냐라는 논리와 관련해서 아닌데 입을 맞추는데 회유하는데 뭔가 뒤에서는 뒷거래를 하는데라는 검찰의 시선을 관철하기 위해서 저는 언론도 활용했고 일부러 이런 사실관계를 노출했다고 보고 이거 공무상 기밀 누설에도 해당할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바로 이 자리에서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이고 판결 내용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미리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이제 늘어놓고 이야기할 생각은 없고 자, 일단 잠깐 총평을 좀 해주시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더 확실하게 좀 확인한 판결입니까? 아닙니까? 일단 두 분 그거에 대해서 좀 평을 해주신다면. 완전히 수사의 불씨를 살린 판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번에 권오수 이 회장에 대한 판결로 인해서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까지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판결문 내용을 봤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두 분이 동의를 했었는데 수사의 포인트가 그러니까 딱 찝는다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2차 주가 조작 주포가 바뀐 이후에 이용된 김건희 여사의 계좌,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었는지 인지했는지 그 상황과 관련해서 당연한 수사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용 당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 당자를 강조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시세 조정에 이 일당들이 이용한 계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 뭐 공소장에 이름 한 번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상에 이름 수십 번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37번 나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시효가 도가했다는 1차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요. 법원이 이렇게 합니다. 시세 조정에 해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효가 도가해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세 조정에 이용됐어요. 그렇다면 시효가 도가한 부분은 걷어내더라도 2차 이 부분에 비어있는 부분 이미 전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기소됐습니다. 지금 무죄를 받은 손모 씨만 이야기가 되지만요. 아주 양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전주 중에도 유죄 판결을 이번 일당 중에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신인규 변호사는? 근데 저는 사실 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이제 권오수 회장 판결이 나왔을 때 그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입장이 전혀 상반되면서 네, 맞아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는 완전히 다 허위인 게 밝혀졌다. 맞아요. 그거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혐의가 더 분명해졌다. 그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게 약간 좀 산으로 가고 있고 정쟁화되고 있다. 이걸 좀 전제로 깔고 아무래도 이게 오늘 사법 논담이니까 내용만 본다면은 일단은 권오수 일당들의 그런 주가 조작 그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있었다. 유죄 판단이 나오고. 예, 맞습니다. 그거 뭐 부정할 수가 없죠. 주가 조작이 있었고 시효 부분도 쟁점이 됐었는데 시효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시기를 나눠서 맞아요. 일정 시기에 대해서는 또 주가 조작이 그건 아직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뭐 포괄일제 이런 건 변론으로 일단 하더라도요. 2차 작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본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주포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이걸 단절이 된다, 연결이 된다 이런 논쟁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살아있는 부분에 대해 유죄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그럼 과연 김건희 여사의 그런 통장이 활용됐다는 것까지도 대통령실도 인정을 했으니까 그것까지는 다 인정이 돼 다툼 없는 사실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것은 과연 김건희 여사가 그때 범행 당시에 과연 공모를 했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담했느냐 아니면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느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정리하면 김건희 여사 계좌 4개 가운데 3개가 그러니까 그 쓰였고 여기에서 이제 총 48번의 그렇습니다. 거래가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건 사실이니까. 네. 그러면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거래가 주가 조작에 그러니까 당했다까지도 지금 나온 건데 그걸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었느냐 네. 몰랐느냐 딱 이거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횟수도 그렇습니다. 뭐 판결문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십 차례가 나오지만은 뭐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횟수도 적게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히 활용을 당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더 논쟁할 것이 없고 어쨌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부분은 있다 보면은 당연히 수사 필요성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검찰이 소환조차 한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의 현지 부인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수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고 또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특검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좀 필요성이 검토의 필요성이 좀 생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검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뭐 이거 가지고서 계속 논쟁을 한다면요. 전 대한민국이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보고요. 이게 또 사법에 대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걸 정치 쟁점화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저는 선을 끊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허. 봅니다. 장유미 변호사. 저는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지난 2년간 탈탈 털었는데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왜 검찰 불기소하고 있지 못합니까? 저는 눈치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김건희 여사가 그렇다면 아주 담백하게 그냥 이용 당한 상황에 불과하느냐? 일단 판결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전주와 같이 같은 지위에 있었다 이야기하는데요. 이 무죄 판결을 받은 손모 씨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주가 조작을 하는 걸 이 사람은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굉장히 좀 무리하게 좀 하는 형식으로 주식 투자를 자체적으로 하는 흐름을 보이더라. 그래서 고가 매수를 하기도 하고 우연히 뭐 속된 말로 얻어 걸리기도 하는 그런 양태를 보여서 이 사람은 같이 공모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또 김건희 여사와 결정적으로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무죄로 인정된, 그러니까 유죄로 인정된 이용당한 계좌에는 손모 씨 계좌는 있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 48개 나왔습니다. 전체 유죄로 인정된 전체 계좌 중에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건 말도 되지 않고요. 그리고 왜 지난 정권 이야기를 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가 답보 상태였고 속도 내지 못했다고 보는 게 저는 더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고 지금 그렇다면 검찰이 이 판결문 보고 분석하겠다고 하는데 수사 속도 낼 수 있겠습니까? 특검이 대안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논점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총 48번의 거래가 있었고 주가 조작가 이용했는데 그러면 이 거래가 이용 당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용한 건지 이것만 밝히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당한 거냐 한 거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계좌의 주인인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공모했느냐 안 했느냐 결국 이거에 따라서 당자가 들어가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조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모든 게 다 인생이 인간 살아가는 게 전 다 부메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 예. 자기가 뱉은 대로 다 돌아오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음. 과거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수사받았기 때문에 뭐 탈탈 털렸다. 근데 당시에 또 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안 맞는 게 첫 번째가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탈탈 털었기 때문에 그럼 수사하지 못한다. 이거 이재명 대표가 쓰던 논리랑 똑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뭐 과거 정권들 박근혜 정부 이럴 때 탈탈 먼지까지 털렸다라고 하면서 본인 떳떳하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수사가 미진했다, 내지 안 했다. 그게 또 팩트거든요. 그래서 수사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본인이 떳떳하면 조사받으면 될 일이지 뭘 그거 가지고 이러느냐. 지금도 똑같거든요. 떳떳하면 조사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회피한다는 것은 오히려 좀 당당하지 못하고 이게 또 수사의 불균형이나 불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보니까는 손모 씨 같은 경우 무죄 나온 사람은 손실을 봤어요. 그 뭐 이용된 통장이 한 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5개
통장 5개에다가 또 이익을 받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손모 씨의 경우와는 좀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검찰이 수사하는 게 가장 좋고 안 한다고 한다면은 전 특검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검토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체크 포인트가 어제 대변인실의 이제 그 언론 공지문을 보면은 아마 이제 바로 지금 그러니까 두 분이 지적하신 그 점을 염두에 둬서 아마 그걸 이제 포함을 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 검찰 조사에서 수십 명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일체 얘기한 바가 없다. 그런 취지의 대목이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사건은 진술이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과 이 계좌의 추적 내역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당사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직 영부인인데 사실은 알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재판 과정 중에 드러난 증거가 훨씬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장모 같은 경우에는 내가 권오수 회장한테 들었는데 너희들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문자를 나눴습니다. 내부 정보를 교류했다라는 증거가 남아 있어요. 증거보다 더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실 말씀 주셨는데 이 무죄를 받은 전주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받죠. 유죄를 받은 이모 씨라는 전주 같은 경우에도 손실을 받습니다. 5,200만 원 손실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같이 가담을 했다. 공모관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의 계좌가 이용된 그 흐름은 좀 비난 가능성이 비교적 낮습니다. 일반 거래에 사용이 됐어요. 내부 통정 매매에 활용되진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포인트는 통정 이 허위 매매에 이 명의 김건희 여사의 명의로 된 계좌가 다수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40억을 냈습니다. 유죄 판결 받은 이 이모 씨라는 전주 3억 정도를 돈을 걸었습니다. 비교되지가 않고요. 김건희 여사 한 10억 지금 이익 봤다는 보도 나오고 있죠. 10억? 네. 신인규 변호사님 뭐 더 보태실 말씀 없으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주가 조작이라는 사건 자체가 상당히 다수의 선량한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이기도 하고 이게 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좀 흔드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현 정부에서도 이런 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취임했을 때 이 금융 범죄에 대해서 단죄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 이거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결국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당연히 그 판결문에서는 엄중하게 다루진 않았겠죠. 뭐 여러 가지 진술의 빈약 함도 있었을 것이고 단지 물증들이 몇 개 나왔다 이게 팩트인 것 같고 또 이게 그 선수들이 갖다가 롤링을 해가지고 돈을 가장 매매 통정 매매를 해가지고 돌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가지고 신규 그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인의 필요성까지는 인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변인실에 또 이제 그 공지문 중에는 2010년 이후 거래에 대한 주가 조작이 살아있다고 해도 그 후 2년 동안 딱 3번 매수한 거에는 없다. 딱 3번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일단 날짜 얘기를 막 하던데요. 대통령실에서 뭐 3일만 했다. 그 일단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횟수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어떤 흐름 속에서 어느 특정 시기에 몇 번을 주고받았는지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사실관계도 상당히 좀 왜곡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실 명의로 입장을 내는 거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낸다면 최소한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중에 속았다. 1차 뭐 주가 조작한 이후에는 손절했다라는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라고 딱 생각합니다. 3번이 아니라 딱 3일. 그렇습니다. 딱 3일. 네. 그런 부분은 사실 국민에 대한 좀 자세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그리고 시효가 도가해서 평가받지 못한 부분 떳떳한 게 아닙니다. 검찰이 그 시기 내에 기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사가 부실했다는 겁니다. 그 행위가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마치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건 저는 사실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참 과거 대통령들도 자기 아들들이나 뭐 측근들 비리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많이 겪었고 정권이 어려워지기도 했는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억울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정권 내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과거에 그것도 뭐 결혼 전후가 걸쳐 있는 사건에서 사실 과거의 인생이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처리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측근에게는 가장 엄정해야 그 신뢰가 전 영이 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정치적으로 논쟁할 필요는 없고 이것은 사법의 영역에 맡겨서 좀 저는 털 건 털고 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신인규 변호사의 지금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일도 아니고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는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면 좀 더 오히려 거꾸로 좀 더 자유롭게 네.
좀 더 어떤 부담감을 덜고 사실 인정하고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 내가 그러니까 있으면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고 해서 하지만 이러이러한 부분 지금 확인해볼까 그러니까 국민들께 용서를 구한다. 만약에 이렇게 갔다면 오히려 더 털 수 있는 그러니까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거꾸로 이제 접근했다면. 정무적으로도 그건 이제 판단을 좀 잘못한 거일 수도 있는데 당시에 뭐 대선이고 워낙 박빙이었다 보니까 뭐 굉장히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어차피 지금에 와서는 그러니까 그때 과거의 수사 여부 뭐 자꾸 따져봤자 국민들께서 필요하시거든요. 지금의 시점에서 수사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공정성 시비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뭐 특검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특검은 뭐 이거 유례가 없는 일이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토 정도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혼 전 일이기 때문에 뭐 하지만 알아보니까 그래서 용서를 구한다. 용서를 구한다는 얘기는 사실임을 인정해 나올 수 있는 표현이지만 사실임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뭐 그 얘기는 애당초 성립이 안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뭔가 본방에서는 지적한 바가 있는데 말 그대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것도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배우자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연루된 일인데 이거에 대통령실이 나서 가지고 언론 공지문이라고 하는 공적 소통 행위를 어떤 이용해서 네.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 대통령실에 묻고 싶습니다. 이 업무를 지금 누가 보고 있는지 판결문 분석은 어느 단위에서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계속 대통령실에서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방어하고 입장 내고 했었죠. 고발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어느 단위에서 하고 있는지 왜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조직이니까요. 설명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라고까지 폄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모를 거예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왜 결혼하기 전에 본인의 부인이 했던 일과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든 어떤 다른 방책을 강구해서 대응을 하는 게 그게 원칙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법치와 공정이 지금 대통령실의 엄호를 받으면서 본인의 입장을 대통령실 발로 내는 것은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개인의 문제인데 그거를 김의겸 대변인이나 아니면 당의 법률위원회가 동원돼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전 이것도 사실은 뭐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도 없고 그리고 민정수석실도 없고 특별감찰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법률비서관 쪽에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뭐 대변인실에서 자꾸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우리가 비판하는 그 논리가 과연 우리 쪽에도 이 대통령실에도 적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안 그러면 또 내로남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대동소이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희한한 게 또 그러니까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해서는 또 없더라고 내용이. 아, 이 건이요. 근데 동아일보 보도에 보면 이런 그 판결문 분석 기사 중에 1, 2차 어쨌든 주가 조작이 있는데 1, 2차를 다 연달아서 걸친 거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이 장모 계좌가 거의 유일하다라는 설치가 있다라는 뭐 보도는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론 공지문에 공지문이요? 대변인실이 그러니까 밝힌 해명과 그러니까 주장에 예. 최은순 씨 관련 부분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목할 부분이 대통령실이 나서는 게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인가? 그러면 대통령의 장모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 뭐 어떻게 정리가 될지 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지금 신인규 변호사께서는 특검의 필요성을 이제 그 몇 차례 강조했는데 장혜미 변호사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검찰 이 수사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이 대안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참 검찰이 너무 문제라고 보는 지점이 과잉 수사 아니면 수사 덮어주는 거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참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분에 대한 그런 수사들, 그러니까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 원래 검찰이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뭐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 검찰은 그 자리 그대로 있다. 그렇다면은 참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에 예외가 적용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안 한다고 본인이 그러니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까? 한동훈 장관은? 그리고 뭐 상설특검 권한이 있죠. 법무장관도 할 수 있는데 아마 그거는 불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특검을 논의한다면 이거는 별도 특검을 아마 국회에서 별도로 좀 합의를 이끌어서 해야 될 겁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질문은 아니 이 정도까지 됐으면 이제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검찰이 못 하는 거죠. 한동훈 장관은?
뭐안 하고 있다고 본인의 주장을 언명에 하시니까요. 따르면 그런데 이제 민주당 수사에 대해서 뭐 깡패다, 뭐 범죄 배후다, 막 이렇게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입장 개진을 했는데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메랑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너무 이재명 대표 쪽에 대해서 워낙 그 정무적인 판단들을 많이 쏟아냈기 때문에 거의 유죄를 전제하다시피 하고 그랬죠. 얘기를 많이 그래서 하시죠. 너무 많은 발언을 했고 저는 그거 부적절하다고 늘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것이 또 돌아와서 또 대통령실이 해명까지 하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나왔을 때 그럼 과연 법무부 장관의 그 의견은 뭐냐 이거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말을 좀 아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발언했던 게 좀 잘못이었던 문자도 거죠. 상당히 많이 주고받았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알겠습니다. 뭐 국회에서 다시 아마 이 판결에 대해서 뭐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법논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